중국이 기어이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 98%, 자원을 무기화한 시진핑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 미사일 공장이 멈출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이 오만은 단 30일 만에 중국 광산들이 줄도산하는 대참사가 되었습니다. 이 판도를 뒤집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이 흙을 파야만 얻는 희귀 금속을 한국은 버려진 쓰레기에서 99.9% 순도로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대신 한국의 폐기물에 6조 원을 베팅한 이유, 그 통쾌한 역전극을 지금 공개합니다.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령 제2024-0815. 저는 천천히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은 잉크가 햇빛에 반짝였죠.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제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사인을 마치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다. 제가 방금 서명한 문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이 두 가지 금속을 이제부터 중국 밖으로 못 내보내게 하겠다는 거였죠. 갈륨이라는 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금속이죠. 비행기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에도 필수적이고요. 첨단 무기의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 중국이었죠. 전 세계 생산량의 98%가 중국 땅에서 나오죠. 100개 중 98개가 제 발밑에서 캐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걸 무기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책상 서랍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코르크 마개를 딸 때 펑 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 마시는 축배였지만 제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미국 놈들 이제 어쩔 건가? 샴페인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마치 태평양 건너 워싱턴을 향해 조롱하듯이 말이죠. 제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아니, 단순하다 못해 명쾌했죠. 첫째, 중국이 갈륨 수출을 막는다. 둘째, 미국은 갈륨을 구할 데가 없다. 셋째,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넷째, 미국의 무기 생산 라인이 멈춘다. 다섯째, 미국이 무릎을 꿇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땅속에 뭐가 묻혀 있느냐가 국력이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석유가 있으면 석유 부자, 철광석이 있으면 철강 대국. 그리고 갈륨이 있으면. 저는 잔을 내려놓고 양팔을 벌렸죠. 첨단 산업의 황제가 되는 거야. 제 눈에는 이미 굴복하는 미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급하게 전화가 오고 국무장관이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고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의 요구 조건을 하나하나 받아 적는 장면이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금성 너머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수백 개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중화가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선다. 저는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중화사상, 그러니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제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수출 통제령은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죠. 하지만 실무를 총괄한 건 저였고 이 작전의 성공이 곧 제 승진과 직결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국장에서 차관으로, 차관에서 장관으로. 저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죠.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이미 중국의 발표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죠. 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전면 통제 선언. 미국 반도체 산업의 비상등. 첨단 무기 공급망 위기. 저는 헤드라인을 하나하나 읽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제 손바닥 위에서 굴러가는 느낌이었죠. 호들갑들이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호들갑이 좋았습니다. 중국의 힘을 전 세계가 실감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비서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국장님, 국무원에서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손을 내저었죠. 잠깐 기다리라고 해. 지금 좀 바쁘니까. 사실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함을 말이죠. 다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황금빛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죠. 한 달이면 충분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미국은 갈륨 재고가 바닥날 거야. 그리고 2달째에는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하겠지. 석 달이 되면. 잔을 비우고 입술을 핥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자고 난리가 날 거다. 제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갈륨 비축량은 고작 이 3개월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죠. 러시아? 생산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일본? 원래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처지였고요. 막다른 골목이야. 저는 미국의 상황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으로 미국을 몰아넣은 게 바로 제 자신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성의 황금빛 지붕이 더욱 붉게 물들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하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석양이구나. 빈 샴페인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에 국제갈륨 시세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매일 이 그래프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겠군. 기대에 찬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출 통제가 발효되면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확신했죠. 톤당 30만 달러? 아니 50만 달러? 어쩌면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서 천천히 풀어줄 수도 있지.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맞으면 말이야. 제 머릿속에는 이미 협상 카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라. 반도체 제재를 풀어라. 화웨이 규제를 해제해라.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었죠. 갈륨 없이는 첨단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자원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드는 거야. 의자에서 일어나 양복 상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국무원 전화를 받을 시간이었죠. 연결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붉은 노을이 베이징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국기처럼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미국은 곧 무릎을 꿇을 거라고. 그리고 저는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태평양 건너 미국 테네시주의 어느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산에 처음부터 빠져있던 변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 초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죠. 한 달 동안 매일 확인하던 그 화면 국제갈륨 시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폭등은커녕 오히려 소폭 하락한 날도 있었죠. 한 달 전 제가 서명하던 날과 비교해서 가격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뭐지? 저는 모니터를 2번 두드렸습니다. 혹시 화면이 멈춘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은 정상이었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안 오른 겁니다. 진짜로. 이건 제 계산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갈륨 수출을 틀어막으면 당연히 가격이 치솟아야 했거든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리였죠. 저는 급하게 정보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들 현황 보고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더 황당했죠. 국장님, 미국 주요 반도체 라인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뭐?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무기 생산 라인도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왔죠. 그게 무슨 소리야? 갈륨 없이 어떻게 공장을 돌려? 그게.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이라고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 중이라는 겁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건데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보국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죠. 첫 페이지부터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산업단지, 한국아연. 한국아연?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어서요.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미국 테네시주에 한국 기업이 세운 재련소가 있는데 거기서 갈륨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물량을요. 한국이? 저는 실소가 터졌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왔죠. 한국이라고요? 그 조그만 나라가? 땅덩어리가 중국 하나에 성만도 못한 그 나라가 갈륨을 생산한다고요? 말도 안 돼.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분명히 정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갈륨을 생산하려면 일단 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갈륨은 주로 보크사이트라는 광석에서 나오는데 한국에는 보크사이트 광산이 없거든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갈륨을 만든다는 겁니까? 정보국 놈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군. 저는 투덜거리며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다시 검토해. 한국이 갈륨을 생산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정보국의 대답은 단호했죠. 국장님 3번이나 다른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위성사진, 현지 협조자 보고, 미국 세관 데이터까지 전부 일치합니다. 3번이나 확인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는데 한 달 전 그 붉은 노을이 생각났죠. 그때 저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던가.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죠. 고려아연은 2024년 8월 기준 테네시 공장에서 월 15톤의 고순도 갈륨을 생산 중이며 연말까지 월 30톤으로 증산 예정. 월 15톤이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이 연간 필요로 하는 갈륨량이 대략 150톤에서 200톤 사이였죠. 월 15톤이면 연간 180톤.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걸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애써 눌러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국 놈들이 갈륨을 만든다고? 광산도 없이?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어디선가 밀수해온 거야. 중국산을 몰래 빼돌려서 라벨만 갈아 끼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 분명히 그런 거야. 한국 따위가 우리 중국을 이길 수는 없어. 5천년 역사에 중화를 고작 반도 끝자락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기겠어. 저는 보고서를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을 껐죠. 좀 더 지켜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 미국 놈들이 숨겨둔 비축분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한국 공장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바닥이 드러나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양복 안주머니에 뭔가 날카로운 게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찔리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아연, 테네시, 월 15톤. 에이, 말도 안 돼. 저는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기껏해야 삼성이니 현대니아는 조립공장이나 돌리는 나라잖아. 원천 기술은 전부 미국이나 일본 거고 자원은 우리 중국한테 의존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이상하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정보국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한국아연이라는 회사 뿌리부터 캐봐. 자본 구조, 기술 출처, 원료 조달 경로 전부 다. 부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죠.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켜서 갈륨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안정세였죠.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긋지긋한 수평선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세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을 무릎 꿇릴 완벽한 계획을 실행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변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슨 수로 갈륨을 생산하는지, 왜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지, 미국 공장들이 어떻게 멀쩡히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잘못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월에 베이징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죠. 한 달 전 그 붉은 노을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테네시. 그 공장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 2024년 9월 중순 저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공식 일정은 휴가였죠. 누구에게도 진짜 목적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권도 외교관용이 아닌 일반 여권을 썼고요. 위장 신분은 홍콩 기반 광물 무역상. 이름은 천웨이로 정했습니다. 비행기가 내슈빌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여기서 뭘 찾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공장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허상일 거라고, 정보국이 뭔가 착각한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거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려던 거였죠.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클락스빌을 찍었죠. 내슈빌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테네시의 9월은 생각보다 덥더군요. 에어컨을 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양쪽으로 끝없는 옥수수밭이 펼쳐졌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중부의 풍경이었죠. 이런 시골 한복판에 첨단 재련소가 있다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입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둘러봤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너무 커서요. 축구장 10개는 들어갈 것 같은 부지에 은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굴뚝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문 위에 걸린 깃발이었죠. 태극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선명한 태극 문양이 테네시의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요. 그 아래로 영문 간판이 보였죠. 한국 아연 테네시.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눈앞에 실물이 떡하니 서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죠. 정신을 가다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일단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역상 행세를 하면 공장 투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정문으로 다가가는데 트럭 한 대가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었죠.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줄지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뭘 저렇게 많이 실어 나르는 거지? 저는 트럭 옆면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전자폐기물 재활용 인증. 전자폐기물 재활용 인증?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갈륨을 만드는 공장에 왜 폐기물 트럭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문 경비실에서 방문 등록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온 광물 무역상이고 갈륨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러 왔다고 말했죠. 경비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한국인 직원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가슴에 한국 아연 로고가 박혀 있었고요. 천웨이 씨? 저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영업팀 소속이에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악센트가 거의 없더군요. 저는 악수를 하며 그의 얼굴을 살폈죠.
30 초반쯤 돼 보였는데 눈빛이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무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공장 견학을 원하신다고요? 네, 가능하다면요. 물론이죠. 따라오세요. 그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너무 쉽게 들여보내줘서 오히려 의아했죠. 중국이었다면 이런 시설에 외부인을 절대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보안이 엉망인 건가? 아니면 숨길 게 없다는 건가?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솔직히 낡은 시설을 예상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 공장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녹슨 기계, 기름때, 묻은 바닥,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 그런 풍경을 상상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로봇 팔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주황색 로봇팔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흰 작업복을 입은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지나갈 뿐이었죠. 여기가 1차 분리 라인입니다. 김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 트럭들이 가져온 전자 폐기물을 여기서 분해하죠. 스마트폰, 컴퓨터, TV 기판 같은 것들이요. 잠깐만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자 폐기물로 갈륨을 만든다는 겁니까? 네, 정확히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마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게 가능해요? 갈륨은 보크사이트에서 추출하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그렇죠.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이미 갈륨이 들어간 제품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나 LED 같은 것들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도시 광산이라고 부르죠. 도시 광산.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개념이었거든요. 쓰레기에서 금속을 캐낸다는 뜻입니까? 쓰레기라고 하면 좀 어감이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버려진 전자기기 안에는 금, 은, 구리, 희토류, 그리고 갈륨 같은 희귀 금속이 들어있어요. 저희는 그걸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저는 멍하니 로봇팔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부서진 스마트폰들이 흘러가고 있었죠. 저 쓰레기 같은 것들 안에 갈륨이 들어있다고? 추출 효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업 비밀이라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김재원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만 해두죠. 업계 최고 수준.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공장 안을 더 둘러봤습니다. 1차 분리 라인을 지나니 2차 정제 라인이 나왔고 그 너머에는 3차 고순도 처리 라인이 있었죠. 각 단계마다 첨단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독일제 계측 장비도 있었고 처음 보는 한국 브랜드 기계도 있었죠. 저 장비는 뭡니까? 저는 유독 크고 복잡해 보이는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아, 저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습식 재련 장비입니다. 이온 교환 방식으로 갈륨을 99.9999% 순도까지 정제하죠. 99.9999%요? 네, 6-9 등급이요. 반도체용으로 쓰려면 이 정도 순도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9 등급이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중국 광산에서 캐낸 갈륨도 그 정도 순도를 맞추려면 여러 단계의 추가 정제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한국 회사는 쓰레기에서 그걸 뽑아낸다고요?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월 20톤 정도요. 연말까지 30톤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월 20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중국 전체 갈륨 생산량이 연간 약 600톤이었죠. 월 50톤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 하나가 월 20톤을 찍어낸다고요? 중국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재원이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나 봅니다. 아, 네. 좀 덥네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죠. 공장 투어는 계속됐습니다. 김재원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줬죠. 태양광 패널로 공장 전력의 60%를
자체 조달한다는 것, 폐수는 100% 재활용해서 방류량이 제로라는 것, 직원 대부분이 현지 채용된 미국인이라는 것. 한국인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핵심 엔지니어 20명 정도요. 나머지 200명 넘는 직원은 전부 테네시 현지인들이에요. 20명. 고작 2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현지에서 교육시킨 미국인들이고요.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첨단 장비를 다루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할 텐데 저희 본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태블릿으로 증강현실 매뉴얼을 보면서 따라하면 되거든요. 화면에 3D로 작업 순서가 뜨는 거죠. 대부분 2주면 기본 작업이 가능해지죠. 2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기술자를 양성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렸거든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지친 게 아니었죠. 정신적으로 압도당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출하장이었습니다. 완성된 갈륨 인곳이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었죠.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요. 저 트럭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텍사스와 애리조나로요. 반도체 공장들이 거기 몰려 있거든요. 일부는 캘리포니아 방산업체로도 가고요. 방산업체. 미국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중국 갈륨 대신 한국 갈륨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막으려던 그 공급망이 이미 완전히 대체되어 있었던 거죠. 구매 문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무역상행세를 유지했습니다. 명함 드릴게요. 연락 주시면 견적 보내드리죠. 김재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깔끔한 흰색 명함이었죠. 한국 아연 테네시 로고 아래 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고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세로 가만히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이건 진짜였어. 한국 회사가 미국 한복판에서 갈륨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워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정문 위에서 태극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죠. 그 옆에 성조기와 나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그 조그만 반도 국가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시동을 걸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내슈빌로 돌아가는 1시간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냥 멍하니 운전만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나서야 비로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어. 저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서명한 그 명령서, 제가 확신했던 그 계획, 제가 꿈꿨던 그 승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작이야. 틀림없어.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안의 명함이 자꾸 손끝에 느껴졌죠. 김재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하얀 명함이요. 그리고 그 명함 위에 선명하게 박힌 4글자가요. 한국 아연.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4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은빛 건물 위에서 펄럭이던 태극기. 끊임없이 드나들던 트럭 행렬.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주황색 로봇 팔들.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만 해두죠. 라며 살짝 미소 짓던 그 한국인 직원의 얼굴. 저는 이코노미석 좁은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짜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이건 사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구멍이 있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멍이 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트럭에서 내려진 전자 폐기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가고 맨 끝에서 은빛 갈륨 인곳이 나오는 걸요.
그게 가짜라면 대체 뭐가 진짜란 말입니까?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거의 폐인 상태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세관을 통과하는데 직원이 여권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군요. 그만큼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상관없었죠. 어차피 잠이 올 리 없었으니까요. 집무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커다란 책상, 가죽 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 스카이라인. 2주 전 제가 샴페인을 터뜨렸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머릿속이 엉켜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완벽한 계획이었거든요. 갈륨의 98%를 쥐고 있으니까 수출만 막으면 끝이었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였죠. 그런데 왜 미국은 멀쩡한 거죠? 왜 가격은 안 오르는 거죠? 왜 한국 회사가 테네시 한복판에서 갈륨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주머니에서 그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재원. 한국 아연 테네시.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새벽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죠. 명함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멈추려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손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에서 어깨로 번져갔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넥타이 매듭을 잡아당겼습니다. 1번, 2번. 결국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서 책상 위에 내던졌죠. 셔츠 맨 윗단추도 풀었습니다.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군요. 책상 서랍을 열어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테네시 출장 전에 정보국에서 올린 보고서였죠. 저는 그걸 다시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연은 197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비철 금속 재련 기업으로 1974년이라고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50년이나 된 회사였던 겁니다. 어제 오늘 생긴 벤처 기업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대의 아연 재련 회사이며 연간 아연 생산량 100만 톤 이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약 10%를 차지. 세계 최대?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아연 재련 회사가 한국에 있었다고요? 제가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관심을 안 가졌던 겁니까?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0년대부터 도시 광산 사업에 진출하여 전자 폐기물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 2010년대. 14년 전부터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이 갈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든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종이가 축축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과장된 거야. 정보국 놈들이 뻥을 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 거대한 공장, 그 첨단 장비들, 그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 저건 쇼야. 저는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광산도 없는 한국이 어디서 원료를 가져와? 말이 안 되잖아.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밀수야. 분명히 밀수일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중국산 갈륨을 몰래 빼돌려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하면 가능하지. 그리고 거기서 라벨만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광산이 없으니까 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없죠. 그럼 결국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테네시 공장은 그냥 포장 공장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갈륨은 전부 중국에서 온 거고요. 그래, 이거야. 이게 진실이야.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졌죠.
아까까지의 그 답답함, 그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놈들이 꼼수를 쓰는 거야. 겉으로는 첨단 기술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중국 갈륨을 빼돌리고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설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밀수 루트만 막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머릿속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그 전자 폐기물 트럭은 뭐였지?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랐죠. 전자 폐기물 재활용 인증이라고 적힌 그 트럭들. 줄지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던 그 행렬. 저건 위장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트럭으로 위장해서 갈륨을 반입하는 거지. 누가 폐기물 트럭을 의심하겠어? 그래, 그게 맞아.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럼 그 로봇 팔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스마트폰을 분해하던 그 장비들은? 저는 이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쇼야. 관광객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전시용이지. 실제 생산은 다른 데서 하는 거야. 하지만 이 설명은 스스로 생각해도 억지스러웠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 전체가 전시용이라고요? 수십 대의 로봇팔과 첨단 장비들이 전부 가짜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 베이징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스카이라인 너머로 해가 떠오르려는 참이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히 실제로 작동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전자 폐기물이 들어가고 갈륨이 나오는 시스템. 그게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제 계획은 처음부터 실패한 게 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붉은 노을이 아른거렸죠. 2주 전 제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날 저녁의 노을이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리기 일러. 더 조사해봐야 해. 그래요, 더 조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밀수 루트를 추적하면 분명히 꼬리가 잡힐 겁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죠. 정보국장을 깨워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왕이야. 국장님?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알아. 긴급한 일이야. 지금 바로 조사팀을 꾸려. 수화기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같았죠. 무슨 조사입니까? 홍콩, 싱가포르, 대만 경유, 갈륨 밀수, 루트. 전부 추적해. 밀수요? 그래. 한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갈륨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 전화를 끊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밀수 루트만 찾아내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한국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 중국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밀려왔거든요. 하루 이상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죠. 조금만 눈을 붙이자.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테네시 공장에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극기가 아니라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기요. 저는 안도했죠. 그래, 이게 맞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봇팔도, 컨베이어 벨트도, 장비도. 그냥 황량한 창고 같았죠. 어디 갔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메아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고 계신 건 여기 없습니다. 돌아보니 김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직원이요. 그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뭐가 없다는 거야? 원료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료가 필요 없거든요.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갈륨을 만들려면 원료가 있어야지. 보크사이트든 뭐든. 그건 옛날 방식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걸 다시 쓰는 겁니다.
새로 캘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라고 대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원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국장님은 땅만 보셨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안 보셨고요. 무슨 소리야? 쓰레기는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손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쓰레기 안에는 그가 손을 들어 제 가슴 쪽을 가리켰습니다. 금이 들어있어요. 닥쳐! 저는 소리치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책상 모서리를 잡아야 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였죠. 3시간쯤 잔 모양이었습니다. 꿈이었어.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꿈이야. 하지만 그 한국인 직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쓰레기 안에는 금이 들어있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꿈 따위에 흔들릴 수는 없었죠.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크게 써넣었죠. 밀수 의혹 조사 필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라는 건 허상이에요. 실체는 중국 갈륨의 밀수였죠.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장님, 정보국 분석팀입니다. 빨리 말해. 말씀하신 밀수 루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어떻게 됐어? 홍콩, 싱가포르, 대만 전부 조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발 갈륨 밀수 기록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뭐? 밀수 기록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공식 갈륨 루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서 수화기가 미끄러지려는 걸 간신히 잡았죠. 그럴 리가 없어. 3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세관 데이터, 해운 기록, 금융 추적까지 전부요. 밀수는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려도 내려놓지 못했죠. 밀수가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베이징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얗게 번지는 빛만 보였죠. 한국이 진짜로.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마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그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아연. 흰 바탕 위에 검은 글씨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한국 아연. 그 4글자가 적힌 흰 종이를 2손으로 잡고 반으로 찢었죠. 그리고 다시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손톱만한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한국 따위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밀수가 아니라고요? 좋아요, 인정하죠. 한국이 정말로 쓰레기에서 갈륨을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죠. 쿵. 둔탁한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뭘 해? 돈이 없으면 끝인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돈. 그래요, 돈이었습니다.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에요. 자본 싸움이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돈줄이 마르면 끝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세가 필요하고 직원 월급이 필요하고 장비 유지비가 필요하죠. 그 모든 게 돈이에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패배감이 아니라 승리감이 밀려왔거든요. 가격 전쟁을 하면 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톡톡톡. 리듬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갈륨 가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8%를 쥐고 있으니까 가격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죠.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공장은 이익이 안 납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기술이 있어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되죠. 한두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반년이면 자본금이 바닥납니다. 1년이면 문을 닫아야 해요. 치킨 게임이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죠. 치킨 게임. 두 대의 차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거죠. 겁쟁이 치킨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중국이 질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예요. 광산도 국가 소유고 재련소도 국가 소유죠. 손해를 봐도 정부가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한국? 민간 기업이잖아요. 주주들이 가만 안 있죠.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고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관실 연결해.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부 장관이었죠. 왕 국장 무슨 일인가? 장관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테네시 출장 결과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갈륨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기술이 예상보다 앞서 있다는 것, 하지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 해결책이라니? 가격 전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해보게. 갈륨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춥니다. 전 세계 시장에 물량을 쏟아부으면 가격이 폭락하죠. 한국 공장은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손해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죠. 한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 시장은 다시 우리 것입니다. 그때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리스크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기업이고요. 자본금 싸움에서 국가를 이길 기업은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관이 말했죠. 좋아. 올려보게.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어. 다음 날 저는 국무원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전략물자 가격 조정을 통한 시장 재편 방안이었죠. 관료적인 표현이지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갈륨을 싸게 팔아서 경쟁자를 죽이자는 거였어요. 보고서는 이틀 만에 승인됐습니다. 국무원 총리의 직인이 찍혀서 내려왔죠. 저는 그 문서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전국 갈륨 생산 기업 대표들을 소집했거든요. 국유 기업 10곳, 민간 기업 15곳. 중국 갈륨 산업의 모든 플레이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정면 스크린 앞에 섰죠. 오늘부터 새로운 지침이 내려갑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죠. 목표 판매가 킬로그램당 280달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당연하죠. 현재 시장 가격이 킬로그램당 45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생산 원가가 대략 320달러 수준이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한 기업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더군요. 280달러면 원가 이하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라니.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저는 그 대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손해는 국가가 보전합니다. 보전이요? 원가와 판매가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은 손해볼 일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손해 볼 일 없다는 말에 표정들이 밝아졌거든요. 이건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갈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시장 지배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죠.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가격을 낮추면 한국 공장은 버틸 수 없습니다. 6개월이면 자본금이 바닥나고 1년이면 문을 닫아요. 그때 우리가 다시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한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공장이 정말 6개월 안에 무너질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외환 보유고 비교도 안 되죠. 정부 지원? 민주주의 국가라 세금으로 기업 보조금 주면 난리가 납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국가입니다. 그들은 기업이에요. 체급이 다릅니다. 코끼리가 개미를 밟는 거예요.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해하던 표정들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번지기 시작했죠. 실행 일자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수출 물량은 킬로그램당 $280 이하로 책정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해산.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베이징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날과 비슷한 풍경이었죠. 저는 서랍에서 새 샴페인병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비싼 거였어요. 프랑스산 돔 페리뇽이었죠. 펑.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창밖을 향해 건배했죠. 한국 잘 가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리가 없다고요. 중국은 거대합니다. 인구 14억, GDP 세계 2위, 외환 보유고 3조 달러 이상. 한국 따위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본금 싸움이면 우리가 진다고? 웃기지 마라.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들 자본금이 얼마나 된다고? 몇 천억 원? 몇 조 원? 우리한테는 그냥 푼돈이야.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붉은색이 검붉은색으로 검붉은색이 보랏빛으로 변해갔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전 세계 갈륨 시장이 뒤집어집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한국 공장은 피를 흘리기 시작하겠죠. 한 달, 두 달, 석 달. 피가 마를 때까지 계속 쥐어짜는 겁니다.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안 봐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놈들 감히 중화에 도전하다니. 대가를 치러야지. 샴페인 잔을 비우고 두 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푹 잤습니다. 테네시 출장 이후 처음으로 악몽 없이 숙면을 취했죠. 다음 주 월요일이 왔습니다. 중국 전역의 갈륨 수출 가격이 일제히 $280로 떨어졌습니다. 뉴스가 터졌죠. 중국 갈륨 가격 40% 인하 폭탄 투하. 글로벌 갈륨 시장 패닉. 한국 고려아연 주가 10% 폭락.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작이군.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신규 투자가 막히죠.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두 달이면 끝나겠군. 저는 예상했습니다. 원래 6개월로 잡았지만 이 속도라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국 회사가 왜 그렇게 차분했는지를. 제가 테네시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한국인 직원이 왜 그렇게 여유로웠는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코끼리가 개미를 밟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개미가 처음부터 코끼리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은 3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덤핑을 시작한 지 21일째 되던 날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제 갈륨 시세 그래프를 확인하려고요.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졌나, 한국 공장이 얼마나 더 피를 흘리고 있나 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래프가 제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건 맞아요. 킬로그램당 $450에서 $280까지 제가 지시한 대로 폭락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공장 가동률. 저는 정보국에서 올라온 일일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테네시 공장 모니터링 자료였죠.
트럭 출입 횟수, 전력 사용량, 출하 물량 같은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동률 98%. 3주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2% 올랐어요. 이게 무슨...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격이 40%나 폭락했는데 가동률이 그대로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왜 생산을 줄이지 않는 거죠? 저는 급하게 다른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고려아연 주가 차트를 열었죠. 주가는 처음에 10% 폭락했습니다. 덤핑 발표 직후였죠. 하지만 그 후로는 횡보였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 며칠은 소폭 반등하고 있었죠.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화면이 잘못된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보국이었죠. 국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테네시 공장 관련 추가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까요? 바로 보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죠. 파일 제목은 고려아연 테네시 공장 원가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표였죠. 두 개의 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 열, 중국 광산 기반 갈륨 생산 원가. 오른쪽 열, 한국 도시광산 기반 갈륨 생산 원가. 저는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원가 구조. 보크사이트 광석 채굴 킬로그램당 80달러. 운송비 킬로그램당 25달러. 1차 재련 킬로그램당 65달러. 2차 정제 킬로그램당 70달러. 인건비 및 관리비 킬로그램당 50달러. 환경처리 비용 킬로그램당 30달러. 총 원가 킬로그램당 320달러.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원가가 320달러니까 280달러에 팔면 킬로그램당 40달러씩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국가가 보전해주니까 상관없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 열이었습니다. 한국 측 원가 구조. 전자 폐기물 수거 킬로그램당 마이너스 15달러. 저는 그 숫자에서 멈췄습니다. 마이너스 15달러라고요? 저는 눈을 비볐죠.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었죠. 보고서 아래에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자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 비용을 지불함. 고려아연은 폐기물을 수거해주는 대가로 오히려 비용을 받는 구조.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폐기물을 가져가는데 돈을 받는다고요?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 쓰레기에서 갈륨을 뽑아서 또 돈을 번다고요? 이게 무슨 미친 구조입니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전자 폐기물 수거 킬로그램당 마이너스 15달러 수익. 1차 분리 킬로그램당 20달러. 2차 정제 킬로그램당 35달러. 인건비 및 관리비 킬로그램당 15달러. 환경처리 비용 킬로그램당 5달러. 총 원가 킬로그램당 60달러. 60달러.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0달러라고요? 우리 원가가 320달러인데 한국은 60달러? 5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가동률이 안 떨어지는지, 왜 주가가 반등하는지, 왜 그 한국인 직원이 그렇게 여유로웠는지. 280달러에 팔아도 그들은 킬로그램당 220달러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40달러씩 손해보면서 쥐어짜는 동안 그들은 220달러씩 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거든요. 이럴 수가.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환경, 처리 비용 비교. 중국 킬로그램당 30달러. 광산 채굴 시 발생하는 폐수 처리. 중금속 오염 토양 복원. 분진 저감시설 운영. 탄소 배출권 구매. 한국 킬로그램당 5달러.
폐기물 재활용으로 신규 채굴 불필요. 기존 폐수를 100% 순환 사용. 탄소 배출 80% 감소로 배출권 판매 수익 발생. 탄소 배출권을 판다고요? 환경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으로 돈을 번다고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 클릭이 제대로 안 됐죠. 다음 페이지. 생산량 비교 및 전망. 현재 테네시 공장 월 생산량 25톤. 2025년 말 목표 50톤. 2026년 말 목표 100톤. 100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 전체 월 생산량이 50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장 하나가 2년 안에 100톤을 찍겠다고요? 중국 전체의 2배? 그리고 그 아래에 더 무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려하여는 테네시 외에 유럽, 아시아 추가 공장 건설을 검토 중. 실현 시 2027년 글로벌 생산량 300톤 전망. 300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여러 번 잘못 눌렀죠. 현재 전 세계 갈륨 연간 수요가 약 400톤이었습니다. 한국이 연간 300톤을 생산하면 시장의 75%를 먹는 겁니다. 중국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덤핑을 하면 할수록 뭐가 벌어지는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킬로그램당 40달러씩 손해를 본다. 그들은 킬로그램당 220달러씩 번다. 우리가 1톤을 팔면 4만 달러를 잃는다. 그들이 1톤을 팔면 22만 달러를 번다. 우리가 한 달에 50톤을 팔면 200만 달러를 잃는다. 그들이 한 달에 25톤을 팔면 550만 달러를 번다. 저는 계산기를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쳤어.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었어. 덤핑은 상대방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가격을 낮춰서 파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칼로 제 살을 베고 있는 거였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만 피를 흘리고 그들은 멀쩡히 돈을 버는 구조.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그들은 웃으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죠.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비서한테 소리쳤어요. 긴급회의 소집해. 지금 당장. 30분 후 갈륨 생산 기업 대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3주 전 제가 덤핑을 선언했던 그 회의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표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어두웠거든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달랐습니다. 3주 전에는 기대와 복종이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원망이었습니다. 국장님. 한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킬로그램당 40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로 했지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자금 사정이. 알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야. 하지만 사실 저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회의를 소집한 거였죠. 그냥 어디론가 뛰어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국유 기업 대표였죠. 이 덤핑은 실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죠. 한국 공장 원가 구조를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도 독자적으로요. 그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원가는 킬로그램당 60달러 수준입니다. 우리가 280달러에 팔아도 그들은 충분히 이익을 남깁니다. 200달러에 팔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100달러에 팔아도 그들은 손해가 아닙니다. 100달러. 저는 그 숫자에 숨이 막혔습니다. 100달러까지 내려도 그들은 이익이라고요? 그건 우리 원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킬로그램당 220달러씩 손해입니다. 한 달에 50톤을 팔면 1100만 달러. 1년이면 1억 3천만 달러 넘게 잃는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보전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그만큼 보전해 줄 수 있느냐고요? 1년에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그것도 승산이 없는 싸움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공장은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월 25톤에서 연말까지 50톤으로, 내년에는 100톤까지요. 우리가 덤핑을 길게 끌수록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올라갑니다. 우리 돈으로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셈이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가격을 낮추니까 전 세계 구매자들이 싼 값에 갈륨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 물량 중 일부는 중국산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물량이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었죠. 왜냐고요? 품질이 더 좋았으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갈륨의 순도가 99.9999% 6-9 등급이었습니다. 중국산은 99.99% 4-9 등급이 대부분이었고요. 반도체 공장들은 당연히 고순도를 원했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데 누가 중국산을 사겠습니까? 그 대표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죠. 스모그 때문이었습니다. 공장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만들어낸 회색 안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갈륨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기를 더럽히고 물을 오염시키고 땅을 파헤친다. 한국은 쓰레기를 주워서 갈륨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정화하고 심지어 탄소 배출권까지 번다. 같은 갈륨인데? 같은 결과물인데? 과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고 그들은 자원을 재생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회의실 탁자를 잡고 간신히 버텼죠.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죠. 회의 끝. 각자 자리로 돌아가. 대표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나가던 국유 기업 대표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국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덤핑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요.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나갔죠.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미쳤어. 진짜 미쳤어.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한 일을 돌아봤습니다. 8월에 수출 통제를 시작했죠. 미국을 무릎 꿇리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한국이 대신 공급했거든요. 9월에 테네시 공장을 확인했습니다. 쇼일 거라고 밀수일 거라고 부정했죠.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10월에 덤핑을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하지만 상대는 자본금 싸움이 필요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습니다. 모든 판단이 잘못됐어요. 적을 몰랐습니다. 적의 기술을 몰랐고 적의 원가 구조를 몰랐고 적의 전략을 몰랐습니다. 저는 맹인이었어요. 눈을 감고 칼을 휘두르다가 제 살을 베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검색했죠. 한국 아연 검색 결과 첫 줄에 한자와 한글이 나란히 떴습니다. 고려 아연. 아, 한국 아연이 아니라 고려 아연이었던 겁니다. 고려, 그러니까 옛 한국의 이름을 딴 회사였죠. 그리고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는 이 회사에 대해서. 1974년 설립, 50년 역사, 세계 최대 아연 재련 회사, 연간 100만 톤 이상 생산, 비철금속 재련 기술 세계 1위, 도시 광산 분야 선도 기업, 전자 폐기물에서 30종 이상의 금속 추출 가능, 금, 은, 구리, 니켈, 코발트, 인듐, 갈륨, 게르마늄.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고려아연 테네시 공장 투자 확대. 미국 정부 17조 원 규모 프로젝트 계약. 17조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사를 열어서 읽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고려아연 테네시 법인과 핵심 광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130억 달러, 약 17조 원으로 갈륨, 게르마늄, 인듐 등 첨단 무기 및 반도체의 필수적인 희귀 금속을 포함한다. 130억 달러. 10년 계약. 미국 정부가 직접.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지만 상관없었죠. 이건 끝난 거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회사와 10년 계약을 맺었다는 건 그들이 더 이상 중국 갈륨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원 무기는 무력화된 거예요. 그리고 덤핑? 웃기는 소리죠. 한국은 미국 정부한테서 17조 원어치 계약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얼마로 낮추든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고객을 확보한 거니까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된 거니까요. 저는 회의실 바닥에 쓰러진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됐던 겁니다. 코끼리가 개미를 밟는 줄 알았는데 개미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코끼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개미였는지도 모릅니다. 땅을 파서 광석을 캐는 우리. 하늘을 더럽히고 물을 오염시키면서 간신히 생존하는 우리. 쓰레기를 금으로 바꾸는 그들. 환경을 살리면서 돈까지 버는 그들. 누가 코끼리고 누가 개미입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회색 하늘이 보였죠. 스모그로 뒤덮인 그 하늘. 3주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잘 가라고 외치면서요. 지금 그 샴페인병이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빈 병이었죠. 저는 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던졌죠. 깡!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만 죽는 거였어.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그 한국인 직원이 그렇게 차분했는지. 왜 한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왜 고려아연 주가가 반등했는지.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덤핑을 시작하면 우리만 손해본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먼저 쓰러진다는 걸.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걸.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죠. 비서가 받는 소리. 뭔가 급한 목소리. 곧 문이 열렸습니다. 국장님, 장관실에서 전화입니다. 지금 바로 받으시랍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왕 국장.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국무원 긴급회의다. 참석해라. 무슨 회의입니까? 덤핑 정책 재검토 회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 국장. 예. 각오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붉은 노을이 아니었죠. 스모그 때문에 그냥 회색이 더 짙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죠. 저처럼. 2025년 1월 국무원 회의는 도살장이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왕 국장, 지난 3개월간 갈륨 덤핑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이 얼마인지 아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죠. 12억 달러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어. 석 달 만에. 장관이 탁자를 쳤습니다. 쿵. 물컵이 흔들렸죠. 그리고 한국 공장은 가동률 100%야. 주가는 오히려 20% 올랐고 미국 정부랑 17조 원짜리 계약까지 땄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자네가 뭘 한 건가, 왕 국장?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원 무기화? 미국을 무릎 꿇린다고? 결과가 뭐야? 우리 광산들이 줄도산하고 있어. 이번 달에만 3곳이 문을 닫았어.
3곳. 저는 그 숫자에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대신 자진 사퇴라는 형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체면 치레였어요. 사실상 해임이었죠. 집무실을 정리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는데 박스 3개면 충분하더군요.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정리되는 게 씁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4개월 전 제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바라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한국을 건드렸어?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혀를 차며. 그 후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덤핑은 중단됐지만 이미 늦었죠. 3개월간 원가 이하로 갈륨을 쏟아부은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먼저 광산들이 무너졌습니다. 윈난성에 대형 광산 2곳이 파산 신청을 했죠. 정부 보조금이 끊기자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광둥성, 쓰촨성, 허난성. 줄줄이 광산들이 문을 닫았죠. 한 달에 2~3곳씩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은 재련소였습니다. 갈륨을 정제하던 공장들이 원료 공급 중단으로 가동을 멈췄죠. 광산이 문을 닫으니 광석이 안 들어오고 광석이 없으니 재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창고에는 갈륨이 쌓여갔습니다. 덤핑 기간 동안 팔지 못한 재고였죠. $280에도 안 팔리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구매자들이 한국산으로 갈아탔거든요. 더 싸고 더 깨끗하고 더 품질 좋은 한국산. 굳이 중국산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재고들은 악성 재고가 됐습니다. 창고 유지비만 나가고 팔리지 않는 금속 덩어리들. 장부상으로는 자산이지만 실제로는 빚덩어리였죠. 손실 규모가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숫자들이 흘러나왔죠. 중국 갈륨 산업 덤핑 후유증으로 2조 원대 손실. 광산 폐업 속출 실업자 1만 명 돌파. 전략물자 통제 역대급 실패로 평가.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조 원이라고요? 그건 직접 손실만 계산한 거예요.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5조는 넘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손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였죠. 신뢰. 중국의 자원 무기화 카드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봤거든요. 중국이 갈륨을 막아도 대안이 있다는 걸. 한국이 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중국의 위협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걸.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희귀금속 독점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고려아연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은 한국산 클린 미네랄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급 안정성도 뛰어난 선택입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죠. EU는 핵심 광물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한국의 도시 광산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린 미네랄. 그 단어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산 갈륨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었죠. 광산을 파헤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깨끗한 광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산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더티 미네랄. 땅을 파헤치고 강을 오염시키고 탄소를 뿜어내며 만든 더러운 광물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같은 갈륨인데? 화학식은 똑같은데? 하나는 클린 하나는 더티. 이미지 싸움에서도 완패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덤핑 발표 직후 10% 빠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덤핑 전보다 40%나 높았죠. 시가총액이 몇십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시킨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전 세계 자금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우리 덕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때리려고 휘두른 주먹이 그들을 광고해준 꼴이었으니까요. 테네시 공장 확장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당초 2026년 말 목표였던 월 100톤 생산이 앞당겨졌다더군요.
투자금이 넘쳐나서 공사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2026년 상반기면 100톤 달성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유럽 공장 착공 소식. 폴란드에 제2공장을 짓는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규모는 테네시와 비슷하고 2027년 가동 목표라고. EU가 보조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더군요. 베트남 공장 검토 소식도요.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베트남의 제3공장을 고려 중이라고.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다고. 한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쪼그라들고 있었고요. 어느 날 저는 예전 부하 직원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아니 전 국장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정보국에서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려아연 관련이요. 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게르마늄도 생산하기 시작했답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전자 폐기물에서 추출하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게르마늄. 갈륨과 함께 우리가 수출 통제를 걸었던 또 하나의 전략 금속이었죠. 생산량은 아직 초기 단계라 월 5톤 수준이랍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20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게르마늄 카드도 죽은 거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우리가 무기로 쓰려던 것들이 하나둘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력화됐죠. 우리가 카드를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방패를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스모그가 거치지 않았거든요. 공장 굴뚝에서 자동차 배기관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매연. 문득 테네시 공장이 생각났습니다. 그 맑은 하늘. 태양광 패널이 빛나던 지붕. 깨끗한 공기. 그들은 환경을 살리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죽이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고요. 이게 21세기의 현실이었습니다. 땅을 파는 나라는 지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자원을 소비하는 나라는 지고 자원을 재생시키는 나라가 이기는. 저는 그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닫고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한국 따위가. 4개월 전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던가. 그 따위가 우리를 박살냈습니다. 그 따위가 전 세계 시장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따위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찢어진 명함 조각들. 한국 아연. 제가 분노에 차서 찢어버렸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조각들을 모아서 책상 위에 펼쳐봤죠. 퍼즐처럼 맞춰봤습니다.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짧게 찢어버렸거든요. 하지만 한 단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졌다. 2026년 2월 저는 지금 베이징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이죠. 1년 전과 똑같은 스모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무부 건물 꼭대기층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전망 좋은 집무실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됐죠. 저는 조기 퇴직한 전직 공무원일 뿐입니다. 방금 뉴스를 봤습니다. 고려아연 글로벌 갈륨 시장 점유율 45% 돌파. 테네시 공장 월 생산량 80톤 달성 역대 최고 기록. 유럽 폴란드 공장 착공식 성료 2027년 가동 예정.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갈륨 수출량 전년 대비 60% 감소. 글로벌 점유율 30%대로 추락.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그 명령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죠. 미국을 무릎 꿇리겠다. 중화의 힘을 보여주겠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이름은 남았습니다. 실패의 상징으로요. 요즘 저는 가끔 그때를 돌아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을 놓친 걸까? 왜 저렇게 오만했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한국 따위라고 생각했죠. 반도 끝자락의 작은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우리 중국의 한 개성만도 못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그 따위가 가진 게 있었습니다. 기술. 50년간 축적한 재련 기술. 쓰레기를 금으로 바꾸는 도시 광산 기술. 그리고 그걸 전 세계로 확장하는 실행력. 저는 땅만 봤습니다. 광산만 봤죠.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느냐가 국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21세기의 자원 강국은 땅 넓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가진 나라였습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1년 반 동안 24조 원을 벌었습니다. 테네시 공장 투자 7조 원, 미국 정부 프로젝트 17조 원. 거기에 유럽, 아시아로 확장하면서 추가 수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죠. 중국은요?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 30%대 점유율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원 무기화라는 카드는 영영 죽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중국의 갈륨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죠. 대안이 있으니까요. 더 싸고 더 깨끗하고 더 안정적인 대안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덤핑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수출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한국은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한국과 손잡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대안을 찾을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한국을 키운 겁니다. 우리의 오만이 그들의 도약대가 됐죠. 책상 위에 찢어진 명함 조각들이 아직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글자가 보이는 그 조각들이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스스로에게 교훈을 남기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아니, 두려운 경쟁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은 없는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쓰레기에서 금을 캐냈죠.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면서요. 돈을 벌면서요. 신뢰를 쌓으면서요. 우리는 있는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땅을 파헤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죠. 차이가 뭐냐고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키운 건 시간과 노력이었습니다. 50년. 반세기 동안 한 우물을 판 겁니다. 저는 그걸 한국 따위라고 비웃었죠. 오만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봅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입니다. 스모그가 거치지 않았거든요. 공장 굴뚝에서 자동차 배기관에서 여전히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하늘도 맑아질 날이 올까요? 언젠가 우리도 쓰레기에서 금을 캐내는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려면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한국처럼.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패배를 인정한 채로. 하지만 교훈은 가슴에 새긴 채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중국이 자원 무기화라는 칼을 휘둘렀을 때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갈륨의 98%를 쥐고 있는 나라가 수출을 막겠다고 했으니까요. 미국조차 대안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쓰레기에서 금을 캐내는 기술. 광산 없이 광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50년간 묵묵히 쌓아온 세계 1위 재련 기술로 보란듯이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무 국뽕 아니냐고. 과장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신 내용은 소설이 아닙니다. 24조 원.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 미국 정부와의 10년 장기 계약. 이건 전부 실제 숫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네시 공장에서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의 클린 미네랄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땅을 파서 자원을 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자원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따위가 라며 코웃음 치던 그 오만함을 실력 하나로 박살 내버린 그 통쾌함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술력에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더 강력하고 짜릿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